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어서 교회사 미술가 만나다 종교개혁사,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민 바로크, 위대한 네덜란드의 세기, 애들이 피터 브리어를 살펴봤는데, 자, 다음 볼 그림은 지리학자, 천문학자라는 그림입니다. 얀 페르메이르, 요하네스 베르메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인가? 그림은 같은데 이름이 다르지? 막 그러죠? 어쨌든 뭐 이렇게 드러나 주세요. 같은 사람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또는 뭐 얀 페르메이르. 얀 페르메이르 요거는 이제 현지 발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리학, 천문학, 요게 당시 첨단 과학이었어요. 지금의 AI죠. 지금의 뭐 HBM 그 과 나오면 그냥 엔비디아에서 그냥 데려가는데 부르는 게 연봉이야. 너 얼마나 받고 싶어? 데려가. 김정은 교수님, 그분이 우리나라 HBM의 아버지라고 그랬대요. 카이스트에. 당시에는 지리학, 천문학. 이 모델이 누군가? 당시 안톤 판 레이우엔핵 이분이 현미경을 개발해가지고 최초로 세균을 발견한 분인데 미생물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시 그분은 무역업을 하고 과학자였어요. 지리학, 천문학은 당시 17세기 과학의 총화였다. 시대마다 이 흐름이 있잖아요. 한동안 무슨 과가 뜨고, 한동안 막 화학공학과가 뜨고, 한동안 막 미생물학과가 뜨고, 제어계측과가 뜨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학 뜨겠죠. 자, 당시 지도. 이 지도에 상대 첨단 지식의 보고가 다 들어있었다. 세계 지도가 완성된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첨단 기술이 어디에 있어요? HBM, 그 반도체 AI 칩에 있잖아요.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잖아요. 당시 지도였다. 갈릴레오는 결국 압박에 의해서 지동설을 포기했지만 그런다고 지구가 안 돈 게 아니죠. 그래서 지구는 계속 돌고 있었고 특별히 네덜란드의 지구는 더 활발하게 돌았다. 그중에 일부는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일부는 하멜처럼 표류하다가 개고생하고 결국 돌아오고 이랬죠. 이들은 화승총으로 무장해서 반기는 사람은 없는데 부지런히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녔다. 자, 철학자 인간이 등장합니다. 행복은 인간을 어린아이로, 고난은 인간을 철학자로 만든다. 뭐 그런 말이 있대요. 17세기 인간은 더욱 철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확실하게 믿었던 그 사실들이 전부 흔들리는 거야. 천동설 믿었는데 지동설, 이거는 천지개벽화. 내가 서 있는 집안 자체가 그냥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세상은 점점 넓어지고 이들은 당혹감을 느껴요. 언제 하나님 우리 몰래 이런 걸 만드셨지? 세상이 확장되면서 인식이 확장되면서 결국 동시에 분열을 겪으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황님이 우리 주교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세상에서 안온한 삶을 살던 이 중세인들은 결국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은 안온한 감정이 다 무너지고 데카르트를 시작으로 모든 것을 회의하기 시작하죠.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바로 이러한 그 데카르트 철학의 시각적 대응물로 등장하는데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 이것은 바로 17세기의 가장 낯설고 독창적인 그림이다. 물론 이전에도 자화상이 있었죠. 하지만 한두 점이야. 그 비싼 물감을 자기 얼굴 그리는데 쓰지 않죠. 자기가 살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자화상이라는 용어도 없던 시대였는데 렘브란트는 유화 작품으로 한 40여 점, 판화로 한 30여 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기의 자화상을 계속 그려나가는 일종의 셀카 자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 낙관적인 희망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원근법을 통해서 이 공간을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 과학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3D 영상을 보면서 막 놀래듯이 달나라 착륙해가지고 막 놀래듯이 그 원근법 자체가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실성과 낙관성 이런 것들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죠. 베로키오의 청동 다비드, 소년 다비드는 어때요? 골리앗의 목을 딱 밟고 있으면서 딱, 그죠? 하지만 이 바로크 시대에는 점점 이제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안해지는 또 더 나아가서 단테는 어때요? 베아트리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신하죠. 하지만 우리가 바로크 시대에 내가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왜 그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때요? 개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그 이전에는 중재자가 있었어. 천사가 있었고 누군가 나를 수호해줄 수호 천사가 있었고 성인이 있었고 내 죄를 대신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제가 있었고 하지만 어때요? 천사, 성인, 사제 찻대고 뽀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이제 어때요? 이제 결정장애 아이들이죠. 결정장애. 엄마가 다 정해줘. 의대도 엄마가 가라 그러고 과도 뭐 전공할까 엄마가 정해주고 결정장애 애들이 많아. 근데 혼자 해라. 그럼 불안하겠죠.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대인들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이런 불안한 시대의 상황에서 기존의 모든 것들을 회의하고 가장 확실한 것을 찾아 나서는 그 데카르트 철학의 시각적인 대응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대 문화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렘브란트는 1606년 레이든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최초 대학이 세워진 곳인데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한 곳이에요. 렘브란트도 이 대학에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중퇴하고 선배 화가를 통해서 그림을 배우고 결국 그는 1631년 암스테르담으로 와서 단박에 유명 화가가 됩니다. 그가 이름을 알리게 된 그 그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펠프 박사의 해부와 강의라는 작품인데 사람 시체를 갖다 놓고 오늘날은 이제 의대를 가서 시체 까다바 실습이라고 하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돈만 내면 누구나 구경할 수 있는 지금의 뮤지컬 연극 구경하듯이 이 해부학 실습을 돈 내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당시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다른 그림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면은 다른 그림을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림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딱 그냥 시체 갖다 놓고서 다 얼굴 증명사진 찍고 있잖아요. 증명사진. 근데 이것은 당시 이 수업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실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사가 집게 가지고 정맥을 뽑았는지 동맥을 뽑았는지 들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람들 그 보고서 저마다의 표정으로 놀라고 있고 감탄하고 있고 그런 표정들 이런 걸 잡아내는 능력이 렘브란트가 워낙 탁월했던 거예요. 자, 그는 이제 1634년 정말 돈 많은 귀족 전직 시장의 딸 부유한 상속녀 사스키아와 결혼을 하면서 원래 본인도 이제 돈 많이 버는 화가였는데 부유한 상속녀와 결혼하고 유대인 거주지 역시 이제 유대인들 거주지 제일 부촌이겠죠. 거기에 엄청난 저택을 장만하죠. 하지만 그래도 숙맥이었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대로 산 거야. 시세보다 너무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세상 물정을 너무너무 모릅니다. 근데 괜찮아. 돈을 너무너무 잘 벌 때여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둘은 행복을 만끽했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1642년 사스키아가 죽죠. 출산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이 부인이 죽으면서 유언장을 쓰는데 이 돈 많은 상속녀였거든. 이걸 남편에게 그냥 뒀다가는 그냥 흥청망청 쓸 것 같거든. 유산을 묶어둡니다. 이제 아직 돌도 안 된 아들 티투스가 자랄 때까지 유산이 잘 집행이 되도록 묶어두죠. 렘브란트가 막 낭비했느냐, 술과 도박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 근데 낭비는 했어요. 일단 이분이 역사화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역사 유물들, 막 당시에 막 이런 우물들. 그래서 렘브란트 집 밑에는요
항상 사기꾼들의 벼룩시장이 열렸어. 이게 고대 유물인데요. 다 가짜야. 근데 속아서 맨날 사. 무슨 이상한 옷 이런 거. 걸치고서 막 또 이렇게 모델에 입혀가지고 그림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돈 너무 많이 썼거든요. 재산관리인을 지정해서 유산을 매달 급여 형식으로 주도록. 그리고 또 조건 하나 더 추가합니다. 만약에 렘브란트가 재혼하면은 그것마저도 끊도록. 너무 냉정해 보이나? 하지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들 티투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한 건데, 자, 이것은 성장한 사스키아라고 1642년 사스키아가 죽거든요. 죽는 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화려한 모자와 옷을 입고 있고 값비싼 장신구로 장식하고 있지만, 이전에 그 사스키아 그림은 얼굴에 미소, 장난기 미소들이 많은데 미소가 쫙 사라져 있죠. 바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영정사진과 같은 느낌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아내가 죽는 이 같은 해 1642년 렘브란트의 그림의 가장 역작, 그의 그를 다시 최고의 명성을 안겨준 그림이 탄생합니다. 야경이라고 불리는 집단 초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경 그러니까 파리 야경, 시카고 야경 하듯이 그 야경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야간 경비대라는 뜻입니다. 자경단. 우리 배웠죠? 집단 초상화, 자경단, 민병대. 그걸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집단 초상화가 이 그림 어때요? 렘브란트를 통해서 무슨 역사화로 둔갑하는 마법이 일어났다. 이 그림 역시 다른 비슷한 집단 초상화와 비교를 해야만 렘브란트 이 그림이 왜 그에게 최고의 명성을 안겨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민병대 초상화 같죠? 다들 또 증명사진 찍고 있죠? 증명사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어때요? 그림은 전혀 느낌이 다르죠. 어떤 역사의 한 순간을 딱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렘브란트에게 최고의 또 명성을 안겨주면서 경력의 정점을 찍게 했는데, 정점을 찍었다는 건 뭐예요? 정점을 찍었다는 건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이후 내리막을 또 선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야경을 따라다니는 악평이 있는데 뭐냐?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더치페이 했는데 더치페이 했단 말이야. 더치페이. 그런데 이 사람도 더치페이 했고 이 사람도 더치페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야. 이 팔에 내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어. 응? 여러분들 만족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될 수 없잖아. 다. 그러니까 이 그림까지는 괜찮은데 돈을 낼 때 보니까 다 똑같이 내는데 불만이야. 다음 사람도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증명사진처럼 그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대로 그거 자기가 볼 때 그림이 아닌 거야.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목표를 고객과 맞추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길. 그가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데에는 도덕적인 추문도 흠몫을 하게 되죠. 당시 이제 20살 핸드리케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20세 핸드리케. 그녀는 이제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생계를 위해서 하녀 일을 알아보다가 렘브란트 집에 하녀로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가관이야. 부인은 죽었죠? 근데 안주인 행세를 하는 유머가 있어. 티투스의 유머였던 헤르체가 거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사실혼 관계. 그리고 또 낮에만 화인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또 화인을 해. 같이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안주인이고 렘브란트는 숙맥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막 무시당하고, 주인은 하인인데 주인을 무시하고 거의 그냥 집안 대장이야. 대장. 돈도 마음대로 쓰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렘브란트도 이제 숙맥이니까 어디 말할 데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 핸드리케하고 이제 속내를 이제 주고받는 사이가 되다가 나중에 연인이 됩니다. 깊어져. 그래서 그 장면을 들키게 되죠. 그렇지 않다. 결국 이제 막 노발대발하고 이제 집안 살림 다 뒤집어 엎고 하다가 결국은 생활비를 두둑히 챙겨주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죠. 하지만 이제 이 헤르체가 아주 악독한 여자야.
그러니까 나중에 돈 다 쓰고 이제 돈도 올려달라고, 생활비 올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더 안 주니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공갈 협박죄로 감옥에 가죠. 왜 그랬는가? 평소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친오빠가 재판정에 나타나가지고 이 헤르체가 얼마나 악독한 여인인지 다 이제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죠. 승소했지만 어때요? 이 사건은 네덜란드 신문에 계속 나온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추문, 이 사생활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거죠. 하녀가 이 제3자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녀가 안주인 몰아내고 안방을 차지했다. 찻대고 뽀대고 가장 센 어딩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거 비난을 잠재우려면 재혼을 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이제 안 그러면 이들도 동거가 되거든. 칼뱅파 이 지역에서 동거하는 관계는요, 교회에 올 수가 없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못 받아.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당시 동거는 심각한 죄였어요. 재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돼. 누가? 렘브란트도 문제지만 헤드리키. 하지만 재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스키아가 묶어도 유산을 못 받아. 재혼은 못해. 그런가 온갖 비난을 헤드리키가 받으면서 계속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렘브란트. 이 바세바라는 그림, 루브르 갔는데 이 그림이 딱 걸려있더라고요. 바세바. 자, 이 그림은 다윗의 편지를 들고 있는 바세바. 이 모델은 누굴까요? 5년째 동거하고 있는 헤드리키. 그녀는 이미 암스테르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녀 중에 악녀, 창녀가 됐어. 안방 많이 몰아내고 안방 차지한 하녀. 이 작품이 만약에 공개되면은 매춘부라고 그러지 않아도 욕하고 있는데 그 세간의 평가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모델 서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죠. 당시 렘브란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어. 당시 엄청난 빚이 있었고 파산 직전이었고 여기 바세바 모델인 이 헤드리키 얼굴은 굉장히 우수에 가득 찬 걱정하고 있는 표정이죠. 이게 연기가 아니야. 항상 이러고 살았어,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살았어. 평상시 표정이야. 결국 모델도 서고 하지만 결국 파산합니다. 1656년. 자, 1600년대 이 전반 네덜란드가 엄청 잘 나가죠. 영국과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영국이 격파하면서 그 어부지리로 네덜란드가 바다의 패권을 다 먹었죠. 영국은 왜 가만히 있는? 왜 남 좋은 일만 시켰느냐? 영국은요. 그리고 나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청교도 혁명. 그래서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대판 싸우면서 완전 난리도 유교했던 난리도 이 난리가 아니야. 그런 가운데 네덜란드가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혁명을 결국 정리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올리버 크로머리 등장하면서 항해 조례를 발표하면서 영국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과거 이제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하던 네덜란드를 밀어뒀던 그 영국이 이제 스페인이 지고 이제 바다를 무대로 네덜란드와 싸우게 되는 몇 차에 걸치는 영난 전쟁. 그래서 어때요? 영국이 네덜란드가 정복에 개척했던 뉴 암스테르담도 어때요? 제임스 당시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차지하면서 당시 이제 영국의 왕의 동생은요 요크 공작이거든. 왕의 동생은 뭘 줘? 그래야만 왕위를 넘보지 않으니까. 프랑스는요 왕의 동생은 오를레안 공작 자리를 줘. 영국은 요크 공작 자리를 줘. 그 요크 공작이었던 제임스 2세. 거기 해군 총사령관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뉴 암스테르담을 뺏어. 그러니까 뉴요크 공작 이름을 따가지고 뉴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영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네덜란드 경제가 파산하면서 그림 살 사람이 없죠. 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유산 관련해서 사스키아가 예언했던 거 어때요? 이런 사태까지도 예견했는가 싶을 정도로 대단했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 왕이 사는 남자인가? 그거는 결정적으로 누가 잘못한 건가? 세종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종이 문종이 비리비리 하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둘째나 셋째를 임명해야지. 자기도 셋째였잖아. 난장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런 성군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보면 결국 후대가 그렇게 피바람이 부는 거야. 아버지 태종이 다 뒷정리해놔가지고 세종이 그렇게 태평성도 이룰 수 있었던 거. 팔아는요 아버지 태종 덕이에요. 태종이 다 깔아놓은 거거든. 외척이 될 장인 시몬도 직접 죽이잖아. 사이가 장인 죽이지 못하니까 다 제거한 거거든. 그렇죠? 야, 이 사스키야가 이런 것까지 다 내다본 것 같아. 원리 가다가 왕이 사는 남자까지 나왔나. 자, 핸드리케는요 가재 도구도 정리하고 이제 대저택 다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아들 티투스하고 화랑을 열어서 렘브란트가 돈 걱정 없이 그림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여러분들, 이 렘브란트가 한마디로 그림 위에는 대책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개의 선물을 줬는데, 두 개가 아니지. 두 명의 선물을 줬는데 하나는 사스키야, 하나는 핸드리키입니다. 신이 위대한 화가에게 보낸 선물이다. 조촐한 살림에도 이들은 소소한 재미를 누리며 공달콩 살려고 할 때 결국 1663년 핸드리케가 결국 사망합니다. 흑사병. 아내 핸드리케가 죽고 나서 유노, 제우스의 부인이죠. 주노, 헤라. 이미 죽었지만 어때요? 제우스의 부인. 신들의 세계 황후죠, 황후. 살아생전 어때요? 자기 때문에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하고 그 죄책감.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해. 그렇죠? 나이도 한참 위인 자신과 결혼해가지고 뭔가 뒷바라지 생고생하다가 자신을 사랑한 이유로 한 번도 세상에 길을 펴지 못하고 죽은 핸드리케를 생각하면서 죽은 뒤에라도 자신감 넘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헤라로 딱 그린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일일이 우리가 다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 따라오실 때 이런 이 유튜브 영상 다 공부하고 오셔야 돼. 아무리 그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아들 티투스도 사망해. 흑사병으로 죽어. 이게 이제 결정탑니다. 렘브란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독과 공핍과 팔리지 않는 그림만 남아있었죠. 그런 가운데도 그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이듬해 1669년 사망을 하면서 그린 세 편의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 생의 마지막 순간 삶에 초연한 듯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렘브란트를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두 개의 그림이 연작이 나오는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 마리아가 이제 아기 안고 성전을 방문했을 때 시므온, 안나의 축복을 받는 시므온.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리는데 이 두 그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전부 노인들이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낳는 첫 순간. 개체로서 자기 삶은 끝나지만 종으로서 인류의 삶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는 자신을 이제 등쳐먹은 세상,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세상을 원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돌아온 탕자 그림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 그림이 이제 이 돌아온 탕자는 러시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러시아를 공부하고 미술을 공부하러 러시아를 갔더라고요. 이 시대를 훔친 미술 거기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을 통해서 본인이 받은 그 은혜 이렇게 담담하게 써놨는데 눈물 납니다, 진짜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그림 앞에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아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지만 공부하고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 전체자 다 끌어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거 끌어가지고 공부하는데 한국 가가지고 이제
뭐 길이 또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 먹고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가운데 수시로 갔다는 거야. 그때 이 도란 탕자 그림 앞에 멍하니 있었대. 근데 이제 이 미술관이 닫을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닫을 시간이면 나가세요. 그렇게 안 한대. 그냥 주변에 왔다 갔다 한대. 살짝 눈치 주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어쨌든 도란 탕자 그림. 거기다 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문장인데 상처는 사회적으로 입고 치유는 개인적으로 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명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상처를 받잖아. 그래서 치유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돼. 그런 세상에서 사실 종교가 그런 힐링을 줘야 되는데 나는 오늘날 종교가 그런 힐링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교회 관련 뉴스 이거 웬만하면 안 봐. 왜냐면 내가 마음이 힘들어. 포동학교 얘기하시던데 봤거든요. 근데 디테일을 안 봤어. 그냥 뭔 일 있었나 보다 안 봐. 마음이 힘들어 그냥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좋은 뉴스도 많은데 왜 그런 거 보나? 안 봐. 근데 밥 먹으면서 계속 디테일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거 들었어. 궁금하잖아.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 웬만하면 안 보는 거야.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냥 그런 거죠. 어쨌든 종교가 그런 역할을 못할 때 예술이 그걸 대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왜 이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예술에 사람들이 빠질까? 종교가 제기는 못하니까 그래요. 자, 델프트의 풍경, 페르메이르. 암스테르담은 이제 행정의 수도인데 이 델프트는 정신적인 수도입니다. 왜냐? 빌러 밀세가 스페인과 맞서서 독립전쟁을 할 때에 그때 수도가 델프트거든요. 우리 델프트라는 데서 가려고 그래. 나중에 네덜란드, 벨기에 묶어가지고 미술 투어할 때 델프트 이런 지역. 이 그림이 그려져 이 현장 가가지고 또 이제 자기 넣어가지고 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 지금. 그래서 빨리 병원을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공부할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가서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가서 공부해야지 더 잘 됩니다. 가서 공부해야 돼. 이 그림에 보면 신교회와 구교회 첨탑이 함께 있어. 신교와 구교 첨탑이 같이 있죠. 이거는 이 플랑드르 지역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그냥 개신교 아니면은 가톨릭. 그 프랑스가 위그노 전쟁을 하면서 1500년대 후반 성 바돌로뮤 축일의 학살이라고 하는 그냥 엄청난 그 비극을 겪고 38년간 내전을 합니다. 프랑스의 그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 그래. 영국은 청교도라고 하죠. 퓨리탄. 프랑스는 위그노라 그래. 그런 가운데 누가 왕이 되느냐? 위그노였던 앙리 4세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파리는 다 가톨릭이니까 안 받아들여. 결국 개신교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죠. 그러면 38년간 내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개종을 했잖아요. 자기 옛 친구인 위그노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낭트 칙령으로 1998년 종교의 자유. 완벽한 자유는 아니죠. 개신교도들은 집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밖에서 예배 안 돼. 집 안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그것도 용납 못하는 거야. 그걸 발표하면서 이 칙령은 영원히 변기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100년도 안 가가지고 그래서 루이 14세가 1685년 퐁텐블로 칙령에 의해서 한 국가의 한 명의 왕, 하나의 국민, 하나의 종교 퐁텐블로 칙령에 의해서 어때요? 앙트 칙령을 무효화하고 그때 이제 프랑스에 있는 많은 위그노들, 개신교도들이 또 네덜란드로 가지. 어쨌든 유럽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구교회와 신교회 첨탑이 함께 있고 이 빨간색 지붕 여기는 동인도 회사야. 동인도 회사. 우측의 배, 이거는 청어잡이 배야. 청어잡이 배. 당시 소빙하기로서 한류성 어류였던 청어가 대거 남하하면서 이 청어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동인도 회사 초기 산업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로 진출한 거예요. 그 돈으로. 그리고 얀 페르메이르가 위대한 회화의 세기, 그리고 위대한 네덜란드의 세기의 마지막 황혼의 시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굉장히 독특하죠. 우유를 따르는 하녀. 그런데 하녀를 그린 거예요. 하녀. 무슨 거창한 사건이나 유명한 장소의 그림도 아니고 시민의 일상을 잔잔히 그리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하녀를 그려. 하녀. 하녀. 그냥 시민도 아니고 하녀를 그려. 하녀가 우유 따르고 있는 거. 이게 무슨 그림거리가 됩니까? 이게 당시 신분 격차가 크지 않은 네덜란드에서 가능하지만 그래도 하에는 좀 심했죠. 그래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자기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이런 거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일반인이 자기 브이로그 찍으면 자기밖에 안 보겠지. 그거 같아. 일반인들 하녀. 거기다가 하녀를 이 푸른색 물감, 파란색 물감, 요건 이제 눈에 얘기했죠. 청금석이라고 해가지고 라피스 라줄리. 이게 아프간에서만 나오는 굉장히 금보다 비싸다고 하는 이 금색, 이거는 성모 마리아에게만 들어간 색깔이에요. 많은 프레스코와 그림에서 이 파란색 그림이 있는 부분은 다 긁어갔어. 다 이게 동이니까. 근데 그런 그림이 하녀한테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리고 창문 옆에 이런 걸려있는 주전자 이런 것들, 벽에 박혀있는 못. 이것은 보통 뒤에 배경을 그냥 배경으로 그냥 주죠. 하지만 실제 벽을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부엌의 공간이라고 하는 걸 생동감을 주기 위해 실제 이런 것들 막 벽, 못 박혀있는 이런 거 그려놓은 거거든요. 실제 부엌에 있는 하녀다. 그리고 깨진 창문 통해서 빛이 하녀의 이마를 딱 비추고 있죠. 이 하녀의 이 우유 따른 이 일, 노동의 신성함. 이게 뭐예요? 이게 칼뱅파야. 여러분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죠. 칼뱅파 교리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는 노동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녀가 우유 따르는 그 행위를 하죠. 그게 절대 설교단에서 목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나머지는 평신도고 풋내기고 성직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직군들이 다 각자의 하나님의 소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게 칼빈파의 교리잖아요. 그런 그 칼빈파의 교리를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담은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그냥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딱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그림들이 특히 교회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표현됐는가 그런 것들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도 유명한 그림이죠. 진주귀걸이 소녀. 살짝 벌어진 입술, 빛나는 눈동자. 그 중에서도 앞권, 백미는 뭐예요? 귀에 걸려있는 진주귀걸이죠. 네덜란드의 모나리자,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이 모나리자는 실제 모나리자와 어때요? 한 150년 정도의 간극을 두고 있는데 이 두 그림은 바로 각각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예술관,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다. 하나는 어때요? 정삼각형의 안정적인 구도. 또 하나는 어때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무슨 말을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뒤를 돌아오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진리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르네상스, 또 하나는 진리의 순간성에 주목하는 바로크의 비약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볼 작품은 음악 수업이라는 작품인데 저 안쪽에 피아노의 전신인 합시코드 앞에 여자가 있고 그 옆에 지휘봉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음악 수업, 음악 레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단순히
음악 레슨 하는 걸 그린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 거울이 있죠, 거울. 이 그림 안의 거울은요, 진실을 상징합니다, 진실. 그 사람의 실제 내면을 묘사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진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도 보이지 않죠? 이 그림이 그래도 이쪽 반대편을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 속의 주인공들의 내면의 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이 레슨을 받는 이 여인, 소녀가 선생을 사랑해. 짝사랑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선생님 짝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여기 거울에 얼굴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각도가 나올 수 없죠.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은 이쪽을 보고 있네요? 그렇죠? 이건 일부 의도한 거야. 그러니까 거울의 각도상 나올 수 없지만 거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선생님에게 향하고 있는, 선생님 보고 있잖아.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선생님 얼굴 보고 있는 거야. 조금 더 보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빈 의자가 있고 여기는 첼로의 전신인 감바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건 뭐예요?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감바를 연주하고 여인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함께 합주하는 이 음악의 합주, 이것은 또 뭘 상징하는가? 그림에서 사랑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도상학이라고 해요. 도상학. 악기가 상징하는 거, 거울이 상징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도상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그래서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보는 그림이 아니고 읽는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전 시대 미술은 다 도상학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 읽는 그림이죠. 인상파 이후부터 이제 느끼는 거죠, 그냥 보는 그림이에요, 보는 그림. 자, 러브레터라는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전달되어서 하녀가 나이가 어린 주인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편지 한 통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대요. 러브레터를 보내나 보죠. 거기에 대한 답장이 온 것 같아요. 17세기 중엽부터 그림에 이 편지를 쓰는 여인, 편지를 읽는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중세 때는 누차 얘기했듯이 문맹이었다. 귀족들도 문맹이 많았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제일 먼저 번역된 게 성경이죠. 성경. 종교개혁으로 성경을 읽으려는 욕구가 팽배하면서 문자 해독률이 증가하고, 오늘날도 이제 시골에 있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글을 모르다가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우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샤를마뇨, 카를 대제, 이분도 문맹이었거든. 근데 시편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웁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뭐가 등장하는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기록, 내밀한 기록. 이게 이제 근대인의 출발. 자기를 기록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17세기의 중요한 문화적인 현상이었다. 최고의 작품이 몽테뉴의 수상록이라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일기, 편지, 이런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거고, 이 편지는 특히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하녀는 어때요? 하녀는 당당한 자세로 편지를 딱 이제 받은 여주인님을 보고 있죠. 마치 이런 표정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너의 사생활의 비밀은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하녀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대기업 회장의 그 비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 회장의 운전수입니다. 운전수입니다. 이 하녀도 그런 것 같아. 자, 열린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 침실에서 편지를 읽고 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 편지의 내용의 절반은 규정하고 있죠. 러브레터인 것 같아요. 답장을 보고 있는데 이 답장에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써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반대여가지고 울면서 이 침대에 머리를 박고 울까요? 여기 침대 위에 생뚱맞게 뭐가 있어요?
금단의 과일,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가 있네요. 에로틱한 분위기. 뭔가 불륜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유부남을 사랑하는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단의 열매에 사과가 있다. 현재 내용은 그녀가 원하는 내용일까 아니면 침대에 몸을 던져서 이불 킥하면서 울음을 터뜨릴 내용일까. 이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섬세한 장치가 역시 이 창문에 여인의 얼굴이 또 비춰서 진실을 보여주고 있죠. 편지는 읽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얼굴은 열린 위창에 얼핏 보입니다. 살짝 벌어진 입과 상기된 그녀의 뺨, 벌겋게 달아오른 뺨, 설렘. 이 창문에 걸려있는 붉은 커튼은 여인의 마음의 온도, 사랑의 온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러한 평범한 여인들의 삶, 이걸 그림으로 평범한 여인들의 소소한 연애 감정이 예술로 승화되는 마법을 페르메이르가 잘 부립니다.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자, 마지막으로 볼 그림은 여자와 두 남자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19금의 묘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계속 여자한테 와인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관람객인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웃고 있죠. 나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데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제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달라는 표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구석에 한 남자가 딴청을 피고 있죠. 턱을 딱 개고서 입이 바싹바싹 말라. 일명 수작, 플러팅이라고 합니다. 와인은 사랑과 유혹의 술인데 신사체면에 직접 와인을 권할 수 없고 중재자를 통해서 권하는 건데,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부킹 연결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누구냐? 또 진짜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 액자에 걸려 있는 이 남자. 누굽니까? 여인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그것도 힌트가 있습니다. 탁자 위에 있는 이 청아백자.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중국. 배 타고 지금 어디 멀리 간 거예요, 멀리. 배 타고 멀리 갔어. 하멜의 표류에서 살펴봤듯이 당시에 3명이 나가면요, 2명은 못 들어왔대요. 2명은 못 들어왔대. 해외 무역으로 네덜란드의 부는 증대했지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또 발생하죠.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결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그 힌트를 또 탁자 위에 레몬. 레몬은 인생을 또 상징합니다. 레몬은 시큼하고 쓰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네, 이 레몬이 껍질이 벗겨져 있다. 껍질이 벗겨진 레몬. 이것은 바로 여인은 유혹에 넘어갔고 신사는 목적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1652년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수차 영난 전쟁을 하면서 결국 독립전쟁 때 영국을 지원했던 영국, 앙숙이 되면서 결국 바다의 패권은 영국이 차지하면서 네덜란드는 화려했던 네덜란드의 세기 1600년에서 1650년까지 17세기 전반만 이 태양이 네덜란드에 뜨고 그 태양은 다시 영국으로 가면서 그 이후의 시대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총 8번의 주제로 중세 황혼부터 네덜란드의 시민 바로크까지 대략 시기적으로 1648년 30년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공지한 대로 이제 다음부터는 30년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고전 바로크, 궁정 바로크를 합스부르크부터 해서 프랑스, 영국 쭉쭉 해서 로코코, 신고전주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